안녕하세요. 조경이 있는 책의 정원 조경이 가드너. 신화 북토크 이인식 카펜터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신화 북토크 에피소드 5번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로봇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부는 신이 인간을 만든 부분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로봇,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휴먼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도 얘기 잘 부탁드릴게요, 카펜터님. 네. 네. 네, 그다음 넘어갈까요? 네. 포스트 휴먼 논이라고 할까? 네. 이제 과학자보다 철학자들이 이걸 즐겨서 하는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현생 인류 다음에 어떤 존재가 지구를 지배할까? 이게 이제 그 논의가 포스트 휴먼인데요. 그 포스트 휴먼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닉 보스트롬입니다. 1913년생이니까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은데 네. 이 사람은 스웨덴 출신입니다. 네. 스웨덴 출신인데 옥스퍼드 대학 가서 영국에 가서 아주 주인 노릇 하는데 옥스퍼드 대학에 만든 연구소 이름이 인간의 미래에 대한 연구소 Future of Humanity Institute입니다. 여기서 2009년에 73년이 산성이 2009년에 논문을 냈으니까 아주 약관의 논문을 낸 제목이 인간의 미래입니다. The Future of Humanity. 그래서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무엇일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우리 모두 공감할 질문인데 첫째, 인구 크기가 네. 얼마나 커져서 지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제 첫째가 뭐 기본적이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오늘 토론의 주제인데 인간의 그 생물적인 조건이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변화가 돼서 새로운 존재, 포스트 휴먼이 될 것인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기계지능,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피했어요. 기계가 머리가 영리해져 가지고 생물학적 지능, 즉 인간의 지능을 앞서갈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 관심이 많은 초지능이 되겠죠. 네 번째가 인류가 우주를 식민지로 만들까? 그 우주를 정복해서 달나라, 화성 이런 데다가 우리 기지, 인간의 살아있는 기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 중요하죠. 인류가 진정코 지구 생명체가 멸종할 것인가 아닌가? 이건 정말 중요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구태여 둘로 쪼개면 인핸스먼트 이 용어인데요. 보통 명사는 향상, 증력인데 여기서는 과학적 수단을 동원해서 인간의 지적, 신체적 능력을 끌어올리는 걸 인핸스먼트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네. 인간 능력 향상.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새로운 인간이 나올 수 있죠. 그게 포스트 휴먼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인간의 멸종. 이건 아주 끊임없이 생각. 특히 인간의 멸종은 여러 가지 기후 위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선 간단하게 인류 멸망 시나리오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무섭다. 그러니까 좀 아주 옛날 지금도 논의됩니다. 초창기 논의 중에 하나가 이 세 사람 책이 이제 이 분야 고전입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꼭 과학자가 아니도 된다는 거죠. 보세요. 존 레슬리는 캐나다 철학자입니다. 네. 그다음에 마틴 리지는 유명한 영국의 천문학자, 자기까지 받은 사람인데, 그다음 리차드 포스는 법률학자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인류의 미래에 대해 얘기했는데 존 레슬리는 뭐라 했냐? 인류 멸종 확률이 향후 5세기 안에 30%다. 이건 좀 무서운 거, 1%라도 무서운데 어쨌든 인류가 멸종할 가능성이 30%다. 이건 진짜 무서운 숫자입니다. 두 번째 마틴 리지는 50%다 무려. 이분 책이 아우어 파이널하고 인류의 마지막 시간, 최종의 시간, 끔찍하잖아요. 5대5. 죽게 하지 살게 망할 수도 있다. 인구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끔찍한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우리가 그런 걸 모르겠는데 포스트라도 멸종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저서의 공통점, 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3가지입니다. 자연재해. 옛날 공룡도 갑자기 소행성 충돌로 없어졌잖아요. 네. 그렇듯이 인류도 갑자기 지구가 어떻게 돼서 없어질 수 있고 더 중요한 인류가 만든 자연재해, 환경오염으로 지금 기후변화 네.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 과학기술. 이게 이제 결국은 과학기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부정적인 얘기 한다는데 바로 이 대목이 문제예요. 네. 아까 말한 그 나노기술. 네. 그 대표적인 그 나노기술로 인류가 망할 수 있다는 거 아까 했더니 그 일부에서는 제가 부정적이라는데 그 부정적인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이미 얘기 다 하고 있어요. 네. 그걸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균형 감각이 가장 중요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인류는 멸망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과학기술을 제대로 통제를 해야 하고 네. 또 기후위기를 그렇죠. 막아야 한다는 게 된다.
이제 그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변화를 하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생물학적 진화는 종료됐어요. 네.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진화할 거죠. 문화적 진화가 나와 있어요. 컬처럴 이볼루션. 그러니까 문화적 진화가 뭐냐면 과학기술에 의해서 인류가 바뀌는 그 문화적 진화를 오늘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절대 찰스 다윈의 진화론 쪽 생물학 진화가 아니에요. 네, 이미 끝났어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코가 둘 생기고 뭐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문화적으로는 얼마든지 이게 변화가 돼. 근데 그 문화적 진화의 핵심이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에 의해서 인류가 변하는 문화적 진화를 상징하는 용어가 트랜스 휴머니즘입니다. 트랜스는 건너다는 뜻이죠. 건너. 네. 건너죠. 그러니까 트랜스 휴머니즘은 아까 용어가 뭐였죠? 이넨스먼트. 휴먼 이넨스먼트를 다른 말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즉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인류의 몸과 마음의 기능을 끌어올리는 것. 이게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이다. 그러면 현생 인류가 있죠. 호모사피엔스. 네. 그다음에 저기 트랜스 휴머니즘으로 변해간 게 뭐겠죠? 포스트 휴먼. 그러니까 현생 인류를 포스트 휴먼으로 바꾸는 그 중간에 있는 기술이 트랜스 휴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은 뭐죠? 현재 인간이 트랜스 휴머니즘, 과학기술에 의해서 끌어올린다. 바뀌는 거.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과 트랜스 휴먼을 자꾸 헷갈리는데 네. 용어를 아시겠죠? 두 개를 제가 용어를 기본을 분명히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게 오늘날 21세기에 생긴 용어냐? 아니다 이거죠. 줄리안 헉슬리, 올드스 헉슬리의 삼촌인가 그러죠? 그 유명한 저 올드스 헉슬리 있잖아요. 저기 저 멋진 신세계 쓴 양반, 그 같은 친척인데 이 줄리안 헉슬리가 1957년에 낸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처음으로 이 트랜스 휴머니즘 용어를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종은 자기가 원한다면 그 자신을 트랜센드,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생각에 새로운 단어가 필요해서 내가 트랜스 휴머니즘 부르겠노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영어를 만들어 관심 안 가는데 여기서는 꼭 그 시절을 존중해줘요. 꼭 이렇게 기억을 해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고문헌도 안 밝혀요. 남고 보고 쓰면서도. 그러면 역사가 과학기술 학문이 축적될 수 없는 이거 꼭 축적을 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국내에서 제적 쓴 글이 많은데 안 밝혀요. 뭐 축적이 안 되잖아요. 끊겨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벌써 트랜스 휴머니즘 하면 이 줄리안 헉슬리 이 얘기를 꼭 해요. 1957년에 영어가 등장했다. 그러면 트랜스 역사가 57년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러게요. 포스트 휴먼에 대한 얘기는 일반적으로 저도 제가 알 정도니까. 근데 글쎄요. 트랜스 휴머니즘 요 대목에서 파생될 수 있는 스토리가 되게 많을 것 같네요. 자, 지금부터 시작을 네. 지금부터 이제 와, 본론에 들어갑니다. 네, 의정부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트랜스 휴머니즘의 네. 맹활약한 사람들 일부러 이제 나이를 강의할 때 나이를 얘기해요. 네. 정신 차리라고. 네. 좋은 말로. 네. 자, 트랜스 휴머니즘의 대가가 아까 누구였죠? 닉 보스트롬. 네. 1973년생이었죠? 네. 어리죠? 네. 또 하나가 있어요. 맥스 모어. 영국 철학자인데 1964년생이에요. 자, 나이를 잊지 마세요. 50대네요 지금 다. 잘 보세요. 1988년 몇 살이죠? 24살 때. 24살에 우리나라로 치면 겨우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올 나이인데 엑스트로피 매거진을 창간했어요. 엑스트로피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이거 사전에 없어요, 이 단어. 엔트로피를 거꾸로 이 사람이 만든 용어예요. 이게 창의력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게 선진국가예요. 청소기술을 저기 우리 제가 만드셨 만들었잖아요. 세계 최초로 만드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갖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맥스 모어가 24살에 네. 엑스트로피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네. 잡지를 만드는 게 오늘날 트랜스 휴머니즘 역사에 남아요. 요즘엔 또 젊은 20, 대단하다. 20대들이 할 수 있는 그 그리고 또 인터넷망이 너무 여기서 좋으니까. 1990년에 엑스트로피 자기 만드는 프린시플 엑스트로피 원칙을 발표했어요. 네. 정말 대단하죠. 이 사람 얘기가 과학기술로 인간 조건을 바꾸는 원리 원칙을 발표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존중하냐? 나 1964년생인데 네. 현대적 의미에서 트랜스 휴머니즘을 최초로 정의한 인물로 역사에 딱 떠올랐다고 맞춥니다. 저는 이런 젊은이들이 한국에 많이 나와야 할 텐데 지금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얘기하면 찍어 눌러요. 출신성분 따지고. 근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 20대 강의를 자꾸 따질 네. 때 강조해 여러분들 희망을 가져라. 네. 여러분들 막 손들고 남이 안 한 얘기 좀 해라. 그리고 우리는 어른들 도와주자. 그게 창의력이고 선진국가 되는 거예요. 남이 안 하는 거. 요즘 유니크한. 20대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좋죠, 이제 좋은 그거에 의미죠. 대해서 역으로 어른들이 배우는 시대가 이제 왔기 때문에 많이 생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맥스 모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네. 트랜스 휴머니즘은 뭐냐? 일종의 철학인데 어떤 철학이냐? 포스트 휴먼으로 간 조건을 따진다. 네. 어떻게? 이게 재밌어요. 이성과 과학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인류가 앞으로 가만 갈수록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진보에 대한 희망,
이런 게 참 재밌어요. 아,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인류가 어떻게 될까? 즉 이 맥스먼 그 어린 젊은 친구가 그랬어요. 앞으로 인류는 이성을 존중해야 하고 과학을 존중하고 네. 발전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하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는 그래야 한다는 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트랜스휴머니즘 이거에 대한 책은 꼭 사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1992년에 그러고 나서 이 어린 친구 92년이면 몇 살이에요? 38인가? 38밖에 안 됐는데 이 친구가 연구소를 만들어요. 엑스트로피 연구소.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 세계적인 대가들 마빈미스키, 레이커즈 전부 다 어른들이 다 참여를 해줘요. 우리 같으면 어린애라고 근처 안 가잖아요. 아니에요. 요즘. 체급 따지고. 네, 그래서 그쵸. 이렇게 해서 이 맥스모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사람은 아까 말씀 닉 보스트러입니다. 이 사람 역시 73년생. 그러니까 맥스모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데 이 사람은 1998년 25살 때 네. 뭘 했는지 아세요? 세계 트랜스휴머니스트 협회를 만들었어요. 아, 놀라워요. 저는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협회를 못 만들고 있어요. 돈도 없고 도와준 사람도 없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그 답답해 죽겠는데 벌써 이 친구는 25살에 세계 트랜스휴머니스트 협회를 제가 만들고 싶은 게 세계 전 세계로 재단을 만들고 싶거든요. 못 만들고 있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이 친구는 했어요. 25살에 이게 역사에 남아요. 그리고 29살에 2002년에 트랜스휴머니스트 선언을 했어요. 이게 이제 트랜스휴머니스트 공부한 사람은 꼭 읽어야 할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글 보고 싶으시면 구글에 검색하면 전문이 나옵니다. 영어로. 예. 그러면 네. 이게 8개 항으로 되어 있어요. 1번부터 8번까지인데 네. 1번만 제가 소개할게요. 1번, 네. 8번 소개해 드릴게요.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 과학기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 1. 노화를 극복하고 2. 인지적인 결함, 치매 같은 걸 이겨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구를 지키고 있어.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이 우리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뭘 할 것이냐를 또 8항에서 다시 나와요. 어떻게 되냐? 기억력 집중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생명을 연장하고 또 생식기술을 발전시키고 네. 재밌는 건 냉동 보존이나 크라이오닉스 냉동 보존해서 현대판 미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아까 서대소 인핸스먼트 과학기술로 인간의 몸과 신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 인핸스먼트가 될 거다. 되면 머지않아 우리 현재 인류와 전혀 다른 또 다른 인류가 나온다. 그게 바로 포스트 휴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맥스 모어나 포스트는 나이도 어렸고 철학자고 과학자들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그러네요. 해보고 철학자의 기준으로서 철학자들이. 더 접근을 하네요. 포스트 휴머니즘은. 그러면 트랜스휴머니즘을 그렇게 노래로 부르면 네. 거기에 반작용이 없을까요? 반대 세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항상 우리 사회는 그러네 반대하고 비판적인 견해를 같이 흡수를 해야 하는데 바로 등장합니다. 생명 보수주의가. 이 생명 보수주의, 그러니까 진보 보수 같은데 트랜스휴머니즘은 아니다. 어떻게 과학기술이 인간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프란시스 후쿠야마입니다. 후쿠야마는 트러스트라는 책을 한 게 정말 유명하죠. 정치 철학자인데 물론 일본 계통이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2002년에 책을 내요. 이 Our Post Human Future. 물론 이렇게 한국 번역한 책 제목은 이게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서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경고를 합니다. 과학기술로 인간의 마음을 바꾸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건 그 과학기술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이 나옵니다. 그 포린 폴리시라고 그러면 한국에서도 기사에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외교 잡지거든요. 네. 그 포린 폴리시가 뭘 하냐면 2004년에 8명의 세계적인 학자한테 앙케이트를 내요. 제목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아이디어가 뭘까요? 8명한테 질문을 받아요. 가장 위험한 아이디어가 뭐 같아요? 현재 그러게요. 뭘까요? 생각해봐야죠. 세상에 가장 위험한 아이디어.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대답할 때 뭐냐면 트랜스휴먼이다. 그래서 이 트랜스휴먼이 아주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트랜스휴머니즘에 이제 반대한 입장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과학적으로 실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그거를 주장한 사람들 제가 한번 쭉 열거해 볼게요. 한번 소개를 해 볼게요. 미래 인류, 호모 퓨처리스입니다. 미래 인류. 인류의 진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물학 진화가 끝났어요. 네. 과학적 진화, 문화적 진화죠. 네. 그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 네 가지. 1. GNR 기술, G 유전공학이죠. 제네틱 엔지니어링, N 나노 기술, R 로봇공학. 네. 그다음 신경공학, 뉴로 테크놀로지가 이제 한국에서 뇌과학으로. 저는 뇌과학보다 신경공학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뇌과학으로 하죠. 3. 인체 냉동 보존, 네. 냉동인간, 크라이오니스. 이 세 가지가 크게 세 범주가 앞으로 인류 진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을 제가 8명을 소개할게요. 네. 로버트 에팅거 냉동인간 책을 썼습니다. 에릭 레슬러 창조 엔진 나노기술 책을 썼고 한스 모라베 그 유명한 마음의 아이들 리 실버는 에덴 다시 만든 생명공학에 대한 얘기 프란스 후쿠야마는 물론 반대 세력을 냈습니다. 포스트 휴먼 미래 미키 니콜리스 네오 미래 뇌공학 책 미치오 가쿠로 마음의 미래 리코스는 이 책 중에 번역이 안 된 책은 단 한 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과학의 고전이다. 8권 정도는 우리 청소년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 인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과학으로 설명한 책들입니다. 이건 정말 다 재밌는 책들인데 그래서 이 책들의 결론은 다시 정리해 보면 인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사이보그가 되거나 슈퍼 인류. 사이보그는 뭐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로 성능이 향상된 인류가 되거나 슈퍼 인류. 생명공학으로 기능이 뛰어난 인류.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그럼 어떤 방식일까? 존재 방식을 제가 설명드리면 먼저 슈퍼 인류. 이 그림 보시면 저기 맞춤학입니다. 그러니까 유전공학. 요새 그 크리스퍼 기술로 유전자 가위를 아무거나 하잖아요. 막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맞춤학이 그 디자인 하듯이 만드는. 그러니까 지능, 외모, 건강을 다 유전자로 바꿔치기를 해요. 크리스퍼 유전자 기술로. 그렇게 하면 2020년쯤 지나갔는데 그때대로. 현재 뭐 법적으로 이걸 허용 안 해서 그런지 법만 허용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아이를 설계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말도 뭐 유전자만 바꾸면 되니까 그런 애가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체외 발생은 얘기가 좀 거부한데 인공 자궁을 만들고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는 엄마 자궁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켜요. 네. 그리고 그걸 곧바로 인공자궁에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필요 없죠. 그래갖고 인공자궁에서 애가 태어나요. 이게 그 유명한 올드 학슬리의 멋진 신세계 보시면 아이들이 막 인큐베이터 튀어나오잖아요. 원하는 아이들이. 그런 세상. 1932년에 올드 학슬리가 소설에서 상상한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류는 뭐라고 그러냐? 새로운 형태의 인간, 슈퍼 인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이미 현생 인류하고 아주 뛰어난 인간이다. 그래서 슈퍼 인류가 태어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과학 기술로 기능을 이렇게 바꾼 걸 뭐라 그랬죠? 사이보그라 그래요. 네. 사이보그라는 건 한국 영화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모두가 아는 용어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보통 사람들이건 뭐 어떤 사람이건 어떻든 과학 기술로 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기능이 올라간 건 다 사이보그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경을 쓰면 사이보그가 돼요. 안경 쓴 사이보그. 그냥 컴퓨터 쓰면 사이보그. 컴퓨터 쓰시잖아요. 그래서 사이보그가 된 거예요. 컴퓨터가 덕을 보잖아요. 이렇게 사이보그다. 사이보그는 아주 모든 존재가 단순해서 쉽게 말하면 바퀴벌레도 사이보그가 있어요. 바퀴벌레 안에다 칩을 집어넣어갖고 돌아다니고 그 사이보그 바퀴벌레가 생기는 거죠. 그 사이보그는 생명공학 기술이라든가 그러니까 예컨대 그 마약을 주워 맞잖아요. 그것도 사이보그로 변한 거예요. 사이보그 용어로 이렇게 다 쓰이는데 여기서 재밌는 용어가 뭐냐? 컴퓨터를 쓰거나 뭐 자전거를 타거나 또 스마트폰을 하거나 이걸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뭐라 하면 기능적 사이보그가 됐다. 그러니까 기능상 사이보그가 된 거죠. 그리고 파이보그를 하는데 이 용어가 재미있어. 우리 인류 모두 우리 모두는 현대 과학 사회에서 사이보그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나와 연결된 다른 거를 뭔가 연결해서 뭔가 행동을 하거나 업그레이드가 되면 사이보그가 다 되는 사이보그. 거네요. 그러니까 사이보그는 그렇게 용어가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마지막 얘기를 이제 하겠는데 마음 인터넷. 이제 이게 더 재밌어요. 네. 텔레파시를 느낀다고 하는데 텔레파시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일부가 설명돼요. 득구 대학에서. 어쨌든 저는 텔레파시 믿는 쪽입니다. 과학이지만. 근데 그 텔레파시가 이제 진짜로 현실화되고 있어요. 무슨 그게 얘기냐? 복잡성 과학에 또 예, 연구가 거기서도 들어갈까요? 그러고. 그래서 그 텔레파시에 대한 그 갈구, 인간이 텔레파시 기능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프리먼 다이슨, 진짜 유명한, 정말로 유명한 과학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상상의 세계라는 책이 한국 번역판이 요만큼 나와 있는데 그 사람 얘기예요. 이 신경세포, 세포 안에다가 장치를 넣어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송신장치, 수신장치하고 그 송신 네. 잠깐만. 이게 아직 책이 잠깐 흥분하네. 멈췄다가 쉬었다 이거 이야기. 쉬었다가 네 다시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997년에 이 프리먼 다이슨이 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 뇌의 신경세포에다가 전극을 넣어요. 네. 그래가지고 신경세포 뉴런의 활동을 전기 시도로 바꿔가지고 발상을 해요. 그러면 송수신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가드너하고 카펜터 머릿속에서 생각이 전파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뭐냐? 그게 텔레파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집사람한테 가요. 그게 집사람이 저기 역삼동에서 제 생각을 들으면 그게 텔레파시. 그 텔레파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발 안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물리학자인데 현재 그 뇌과학자 중에 최고가 미겔 니콜레스입니다. 브라질 과학자가 미국 가서 활동하는데 한국의 과학자들 정찰해야 하는데 이 양반이 뭘 하냐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움직여요. 네? 그게 뇌 기계 인터페이스, 브레인 머신 BMI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됐는데 그거 왜 그러겠어요?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생각만으로 컴퓨터 자판을 써요. 그런 게 이제 됐는데 그 유명한 얘기 있죠. 브라질 월드컵 때 개막식을 때 어떻게 하죠? 시축하죠. 시축을 누가 하죠? 펠레? 브라질 영웅? 브라질 대통령? 아니었어요. 손발을 못 쓰는 애가 바로 공을 찼어요. 왜냐? BMI 기술로. 니콜레스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발이 움직여서 공이 나갔어요. 이게 이제 BMI 기술이거든요. 실제로 그 상파울로에서 개막식 때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인류는 생각만으로 공을 찰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뇌와 뇌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BBI요. 브레인 인터페이스. 기술이 이제 실험 성공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더 발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라 하면 뇌와 뇌끼리 우리가 인터넷 연결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뇌 네트 연결이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럼 생각만 해갖고 다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와요. 얼마 안 남았어요. 무섭잖아요. 아 가입하지 않을래요? 가입이라기보다 그러면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되지. 가입하지 무섭잖아요. 않을래요. 그건 가입하는 사람들만 쓰겠죠. 그걸 보고 이제 그 미치오 가쿠라고 유명한 사람이 네. 마음 네트워크, 인터넷이란 용어를 만들어내서 네. 마음 인터넷 시대가 곧 온다. 그런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게 초연결 사회가 돼요. 초연결 사회. 네.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의무가 되진 않겠죠. 포스트 휴먼에서 아주 쟁점 네. 이거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게 마지막으로 냉동인간을 설명드리죠. 이 냉동인간 책은 제가 김영사 얘기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해제를 썼는데요. 본래 이 책은 냉동인간의 제목이 아니고 불멸의 전망, 죽지 않는 거의 전망인데 이제 책 좀 팔아먹으려고 냉동인간 책 제목을 써서 냉동인간인데 이거를 그럼 가능할까요? 장 로스탕이라는 사람이 1946년에 정자를 냉동해. 지금 정자은행이 있잖아요. 난자도 냉동. 그러니까 일단 우리 생명체 중에 정자 난자는 냉동이 돼요. 그렇죠. 그 단계에 갔거든요. 그런데 또 인물이 나타나요. 꼭 역사를 보면 인물. 로버트 에팅거라고 진짜 괴짜입니다. 이 사람이 물리학자인데 1962년.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거의 뭐 70년 전에 이 냉동인간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 한국에 좀 많이 필요하다. 비우스트라도.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어가고 있는데 로버트 에팅거가 인체 냉동 보존소를 개발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게 아니다. 이 사람 얘기는 의학 기술이 없어서 잠시 치료를 못했을 뿐더러 냉동시켰다가 나중에 살리려면 된다. 그래서 죽음이란 말을 이 사람이 싫어해요. 서스펜디드라 연장된 지연된 생명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 이 사람도 죽은 뒤에 이제 11년 중에 이제 냉동인간이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냉동 인간 회사가 몇 개 있는데 알코가 유명한 거의 한 200명 가량의 냉동 인간 다 대부분이 실리콘밸리 과학자들이에요. 미신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자기가 죽을 때 원인을 해결하는 의술이 나오면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두 단계죠. 냉동했다 해동을 해야 할 텐데 냉동은 다 돼요. 문제는 해동. 깨어났을 때 얼어 있다가 깨어났을 때 뇌가 정상일까? 궁금하시죠? 왜냐 뇌 속에 우리 모든 마음이 들어있는데 뇌 회복이 가능할까? 이제 그게 그 냉동인간의 숙제였는데 지금 어느 쪽으로 변하냐? 조금 가능할 수도 있다.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나노 기술입니다. 나노 로봇 그 눈에 한번 나노 로봇을 집어넣어갖고 다 세포를 세포 수리. 손상된 세포 수리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 나노 기술 아까 드렉슬러 그러니까 모든 과학 기술 상상력이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에릭 드렉슬러가 창조연이 써갖고 MIT 박사학위를 못 받을 뻔했는데 그 책에서 얘기한 바로 그 기술로 냉동 인간이 가능할 거라고 지금 해요. 이게 바로 이제 세포 수복 기계입니다. 에릭 드렉슬러. 그래서 이 인간의 상상력은 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신화에서 그래서 신화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신화의 상상력이 지금 계속 뭐 18세기, 19세기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로봇까지 오고 있고 사이보그, 포스트휴먼까지 오고 있는데 냉동 인간까지. 네, 결국은 인간들이 가지고 그 한계 신이 아니잖아 인간은. 그래서 결국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싶은 그 본능적인 욕심이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카펜터님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섭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 물론 편리하면 좋긴 하지만 이게 너무 빠르게 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것보다도 약간의 다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긴 했는데 저는요 제가 예언을 하자면 2050년대에는요 지구 내에 또 다른 지구가 생길 것 같아요. 땅 속에? 지구 내. 땅 밑에. 아니요. 지하. 지구 안에 인간들이 분리된 세상. 예를 들면은 지금 계속 우리는 당연히 개발을 할 거예요. 인간의 이 욕심이 멈추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인간이 나중에는 로봇화 되는 것까지도 갈 건데 이미 그들은 그들의 세상으로 계속 앞으로 치달을 것 같고 오히려 뭐 저 같은 사람처럼 아무리 텔레파시가 통한다 하면은 회원가입을 안 하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또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과 접할 때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과는 내가 접촉하지 않을래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그린 아날로그 그런 우리 또 2부에 우리 황준호 박사님의 순환 건축을 해가지고 또 다른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그린 지역 이런 그린벨트 정말로 그린벨트 지역이 생겨서 이들과의 분리된 삶을 우리는 저들과 접촉하지 않을래라는 인간들 내에 또 다른 분리된 어떤 이게 오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또 다른 지구촌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6번째 유토피아로 설명을 하죠. 그렇죠. 유토피아가 등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유토피아라는 부분이 네 맞아요. 유토피아라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토피아 하면 와 환상의 세계 이러지만 지구 내에서 그 유토피아 다시 옛날의 인간 순수한 그냥 땅을 캐는 흙과 함께하는 그런 순수한 인간들의 삶이 이게 분리된 그게 오히려 되게 거길 들어가면 비싸게 돈 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많은 상상력을 우리가 카펜터님과 함께 제가 있으면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몸은 여기지만은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고 정말 경험 여러 가지를 정말 전 세계 우주를 경험한 느낌이 듭니다.